자유한국당을 뺀 여야가 어젯밤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가운데 민주당은 또다시 모레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기국회 시한까지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목숨을 걸고 막아내겠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오늘 우리 수도권 상공을 비행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고도 5만 피트 이상에서 북한 전역을 감시하며 30cm 크기의 물체까지도 식별할 수 있습니다. SBS는 이와 함께 미국 B-52 폭격기도 한반도 주변 상공을 비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원주와 부평, 동두천에 있는 미군 기지 4곳을 돌려받고 용산 미군 기지 반환 협의도 시작했습니다. 기지 내 환경 오염 문제는 일단 우리 정부가 돈을 들여 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들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계도 기간을 1년 주고 특별 연장근로 허용 조건에 업무량 폭증을 포함하는 걸 비롯한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진범 논란을 빚어온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부산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이춘재를 수원구치소로 옮겼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고장난 학원 차량 의자에 7살 어린이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2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시간 끌기를 계속 받아줄 수 없다면서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였고 이 한국당은 날치기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소중한 국민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 그런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할 예산안은 올해도 밀실심사 또 묻지마 처리가 반복됐습니다. 먼저 권지윤 기자가 어젯밤 국회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8시 38분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상정하던 관행과 달리 예산안부터 올렸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부터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은 대폭 삭감한 자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며 막아섰지만 정부가 반대해 한국당 안은 표결에 붙여지지 못했습니다. 이종배 의원님 108인 이내에 의한 수정안에 부동의합니다. 결국 여당 수정안으로 표결에 들어갔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예요? 본회의 시작 28분 만에 통과됐습니다. 정부 원안보다 1조 2천억 원 정도 감액된 512조 규모로 한국당을 뺀 이른바 4+1 여야 협의체에서 수정한 예산안입니다. 한국당은 전대미문의 깜깜이 예산이라고 비판했고 제1야당에게 그 항목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는 전대미문의 깜깜이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발목 잡기를 자시할 수 없었다고 맞받았습니다. 명백히 예산안 처리 지연 전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극한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던 예산안 심사. 결국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결산특위는 실종됐고 회의록 하나 없이 여야 협의체가 마무리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민주당, 한국당 두 당이 손잡고 예산안을 처리했던 지난해 밀실 심사를 비판했던 소수 야당들.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대결이가 무력화되었고 국회 시스템이 붕괴를 의미합니다. 4+1 예산 심사에 참여한 올해엔 말이 확 바뀌었습니다. 날치기 강행 처리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4+1이 세금 도둑이라면 작년에 1+1도 세금 도둑인 것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선 투명한 심사가 전제돼야 하지만 당리당략만 생각하는 정치권에선 국가 재정 원칙은 손바닥 뒤엎듯 무시되고 있습니다. SBS 권지윤입니다. 자, 이렇게 예산안 처리를 놓고 싸우는 와중에도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챙길 건 다 챙겼습니다. 특히 각 당의 이른바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예산안 막 처리되고 본회의장이 시끄럽던 그 순간에 자기 동네 예산 많이 챙겼다고 홍보한 의원까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윤나라 기자입니다.
국회 예결위 한국당 김재원 위원장과 이종배 간사. 세금 도둑이라고 하는 겁니다. 밀실에서 야합해서 짬짬이 예산안 만들어가지고 1조 2천억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을 떡고물 나누듯이. 그런데 정작 본인들도 정부 원안에 없던 사업비까지 더해 수억 원에서 수십억의 지역구 예산을 챙겨갔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인 민주당과 소수 야당의 실세들도 챙길 건 다 챙겼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지역구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더 늘었습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한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도 지역구 예산 증액에 성공했습니다. 어젯밤 예산안 통과 겨우 3분 뒤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거세게 반발하던 그 순간에 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구미에 295억 원짜리 사업을 유치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같은 지역구를 두고 경쟁하는 민주당 비례대표 김영건 의원도 본인의 화력으로 구미에 말로만 듣던 예산 폭탄이 떨어졌다고 자랑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비판적으로 보겠지만 의원들은 내가 이만큼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밖에서도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식으로 오히려 자랑하는. 밀실 심사의 졸속 처리가 만들어낸 웃지 못할 장면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떤 예산에 관심을 갖고 또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는 국민들이 보셔야 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논의됐던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 예산은 심사 과정부터 투명하게 공개해 증액과 감액 과정을 철저하게 기록해두지 않으면 이런 구태는 내년에도 반복될 겁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제대로 된 검증도 또 심사 기록조차 없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12조 3천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한 42조 원 정도가 더 늘어난 건데 그러면 어떤 예산이 늘었고 또 눈여겨볼 부분은 뭔지 박민환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정부의 경제 철학, 정책 방향이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국회 통과한 내년 예산 512조 3천억 원은 정부안보다 1조 2천억 원 줄었지만 올해 예산보다 42조 7천억 원, 9.1%나 늘었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2%대 초반에 머물 것이란 예상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나랏돈 풀어서 경기 띄워보겠다는 겁니다. 가장 비중이 큰 보건, 복지, 고용 분야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 원 감액됐지만 올해보다 12.1% 늘어난 규모입니다. 눈에 띄는 건 SOC 예산입니다. 현 정부는 토건 경기 부양 안 하겠다면서 2018년도 SOC 예산을 14% 감액했고 올해도 4% 증액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내년 SOC 예산은 국회에서 9천억 원이나 증액돼 증가율이 17.6%나 됩니다. 경제 활력 불어넣겠다는 명분 내세웠지만 내년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증액된 세부 내용을 보면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같은 안전시설 늘리는데 1,100억 원 추가됐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7년 만에 한 달에 2만 원 인상되고요. 담임교사 수당도 역시 한 달에 2만 원 오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도 18.4%에서 19%로 올라갑니다. 이런 씀씀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적자 국채 60조 원을 발행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 내년 국가 채무 비율은 39.8%로 올해보다 2%포인트 이상 오르지만 정부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과정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한국당은 잔뜩 독이 올랐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그 여세를 몰아서 모레 선거제 개정안과 또 공수처법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 소식은 이호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모레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또 남은 민생 법안들을 순서대로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한국당 뺀 4+1 공조 요새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회의를 모레로 연기한 건 예산안 충돌에 따른 숨고르기 차원도 있지만 4+1 선거제 단일안이 막바지 협상 중이란 게 더 큰 이유입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장애물을 정확하게 헤쳐나가겠습니다. 한 번 필리버스터 신청한 법안은 다음 회기 때 다시 신청할 수 없는 만큼 임시국회 회기를 짧게 해
예비 후보 등록일인 17일 전까지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 한국당은 강력 반발입니다. 일단 어제 예산안 처리는 세금 도둑질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단식 복귀 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도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좌파 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구테타가 임박했습니다. 우리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좌파 독재를 반드시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강경파들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4+1 공조의 현실적인 위력이 확인된 상황이라 득보다 실이 크다. 협상 말곤 다른 방법이 없다는 협상론도 비공개 회의에선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모레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한국당 일부에서 협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순 없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이번 달 말에 중대 결정을 내리겠다고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한반도 주변에서 미군 정찰기 또 폭격기까지 부쩍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이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입니다. 지난주까지 2, 3일 단위로 출동했던 미군 정찰기들이 이번 주 들어 매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그제 리벳 조인트, 어제 조인트 스타즈에 이어 오늘은 첨단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까지 한반도 상공에 투입됐습니다. 우리 군의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피스아이도 정찰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한 가운데 동창리 중대 시험을 마친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은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은 B-52 폭격기가 괌에서 출발해 일본 근처까지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에 그대로 포착됐는데 의도적 노출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뜻이 있어 보입니다. 미군 정찰기와 폭격기를 한반도 주변에 출격시키며 대비 태세를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There wouldn't be long-range missile tests, nuclear tests. All of those are commitments that we are very hopeful that the North Koreans will continue to abide by. 폼페이오 장관은 대화와 협상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현재로서는 북한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미국과 줄다리기를 해왔던 경기도 동두천과 강원 원주 그리고 인천에 있는 주한 미군 기지 4곳을 오늘 돌려받았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미군이 다 떠난 비어있는 기지들입니다. 그 기지 안에 오염된 곳을 누가 책임지고 깨끗하게 해놓을 건지 그리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가 계속 쟁점이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계속 미국과 협의해 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 기지에 대한 반환 협의도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7월 문을 닫은 인천 부평의 미군기지 캠프마켓입니다. 정부는 이곳과 원주, 동두천에 있는 미군기지 4곳을 오늘부로 돌려받았습니다. 소파, 즉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따른 반환 절차를 진행한 지 약 10년 만입니다. 오염된 기지의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한미가 줄다리기를 해 반환이 늦어졌는데 정부는 일단 기지부터 돌려받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화에 드는 비용이 느는 데다 개발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캠프마켓 외곽에 서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지 바로 앞에서 막혔습니다. 이쪽으로 돌고 저쪽으로 돌고 지역 경계가 빨리 이거 없어졌으면 하지. 공원이 되드니까 뭐가 됐으면 좋아하지. 지자체들은 공원 조성 계획 등을 알리며 반겼습니다. 우선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지구 단위 계획을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연합사 본부와 미군을 위한 호텔만 남은 용산 기지에 대한 반환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2022년 공원 조성을 시작하기로 해 더 늦출 수 없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주한미군 기지 반환과 이전 문제는 지난 2003년 공식화됐으며 전체 반환 대상 80개 기지 가운데 아직 22곳이 미반환 상태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우리가 오늘 돌려받은 기지 4곳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데는 모두 1,14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정부는 먼저 우리가 그 돈을 낸 다음에 지금 있는 규정을 바꿔서 미국도 나중에 좀 나눠 내도록 하겠다는 생각인데 아예 이참에 그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카드로 써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반환된 미군 기지 4곳의 환경 정화 비용은 약 1,140억 원입니다. 기름과 중금속 오염에 더해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까지 검출된 캠프 마켓에만 전체 비용의 74%인 848억 원이 들어갑니다. 정부는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정화 작업의 비용을 일단 부담하고 소파, 즉 주한미군 지휘협정을 고쳐 미국도 나눠 내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현 소파 4조에 기지 원상 회복이나 보상 의무가 없는 데다 오염 수준이 자국 지침에 정한 실질적이고 급박한 위험에 못 미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이미 돌려준 주한미군 기지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동맹국 기지의 정화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책임지겠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염에 대한 책임을 계속 한국 정부가 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미국에 양보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 속에 일각에서는 정화 비용 문제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우리 측 카드로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환경 치유 부분이 늘어나면서 총액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다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번 미군 기지 반환 결정이 분담금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우리 측의 기여를 강조하기 위해 반환 협의를 서둘렀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근데 이제 한 20일이 지나고 새해가 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됩니다. 준비가 좀 덜 됐고 현실적으로 아직 어렵다는 기업들의 의견이 많아서 정부가 예외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 예외 조건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하나만 하라며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정부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을 예정대로 하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제도 시작이 사실상 1년 유예되는 겁니다. 주 52시간을 넘겨도 일을 하도록 하는 특별 연장 근로 요건도 확대합니다. 지금은 재난수습 상황에 한정돼 있지만 주문이 밀려 납기일이 촉발한 경우 기계 등 설비 고장 상황, 대량 리콜 사태 등에도 특별 연장 근로가 허용되는 겁니다. 특별 연장 근로를 시행하게 되면 이것은 대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42%가 준비가 안 됐고 경제 여건까지 어려워 보완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주 52시간을 무리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보완책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1년이나 시간을 더 준 데다 예외 조건도 너무 많아서 주 52시간제가 유명무실해질 거라는 겁니다. 명백한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이다. 이 정부가 밝혔던 국정과제 가운데 노동 존중을 위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는 거품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노조 조직률도 낮아 회사가 자의적으로 특별 연장 근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노동계는 특별 연장 근로 조건을 고치는 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당분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네, 북유럽에 있는 나라 핀란드에서 세계 최연소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올해 34살인 신임 총리는 선출되자마자 장관 19명 가운데 12명을 여성으로 임명했습니다. 김석재 기자입니다. 1985년 11월생, 올해 34살인 사회민주당 산나 마린 의원이 핀란드의 새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세계 최연소 총리로 핀란드의 세 번째 여성 총리입니다. 마린 총리는 선출되자마자 내각의 장관 19명 가운데 12명을 여성으로 임명했습니다. We want Finland to be a country where every child can become anything
and everyone can live and grow old safely and happily. 핀란드는 1906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준 나라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사회민주당과 중도 좌파 연정을 구성하는 4개 정당의 대표 역시 모두 여성입니다. 마린 총리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15살부터 빵 포장 회사에서 일을 했고 대학생 때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영업사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7살에 시의원에 당선된 뒤 국회의원을 거쳐 지난 6월부터 교통부 장관을 맡아왔습니다. 마린 총리는 그동안 나이와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En ole itse ikinä ajatellut ikääni en sukupuolta, vaan niitä asioita, joiden vuoksi olen politiikkaan lähtenyt ja niitä asioita, joiden vuoksi olemme vaaleissa luottamuksen saaneet. 핀란드 국민들은 젊은 여성 총리의 선출에 환호했습니다. I'm proud that we have a young female prime minister. I think that's a good thing and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for sure. 마린 총리는 내일부터 벨기에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제 무대에 처음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SBS 김석재입니다. 자, 이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지위 상승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 이른바 유리 천장이 여전히 견고합니다. 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100대 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은 여성 임원이 아직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박찬근 기자입니다. 32년 차 은행원인 신현주 씨. 지금은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숱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임신과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제대로 이 경력이 연결이 안 되는 구조. 정말 임신, 출산, 육아라는 과정을 전쟁처럼 치르고 올라온 세대다 보니까. 국내 한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 전체 임원 중 여성 임원의 비율은 3.6%에 머무르고 있고 100대 기업 중에도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이 44곳이나 됩니다. 교육은 물론 업무 역량 면에서도 차이가 없지만 능력 있는 여성이라도 승진을 보이지 않게 가로막는 이른바 유리천장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유리천장 지수가 7년 연속 OECD 꼴찌에 머무르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비용을 들여서 여성들을 키워놓고 사회에서 그것을 활용하거나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큰 낭비고. 한국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활약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지만 유리천장 아래서의 이야기일 뿐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전국을 잿빛으로 덮었던 미세먼지가 조금씩 물러가면서 오늘 오후부터는 다시 하늘색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기가 맑아진 건 좋은데 대신 또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뿌연 먼지층과 안개가 더해져 남산타워는 흐릿한 형체만 보입니다. 높은 곳에서 지켜본 도심엔 두꺼운 먼지층이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비염도 다시 생기는 것 같고 기침도 나고 콧물도 나고 되게 안 끼고 나온 게 후회되는 것 같아요. 현재 서울은 안개가 걷히면서 뿌였던 풍경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미세먼지는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며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초미세먼지 최고 농도는 서울 118, 인천 106, 경기 107 등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며 낮까지 답답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저녁부터 북서풍이 청정한 공기를 몰고 와 미세먼지를 밀어내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되찾았습니다. 강한 북서풍이 불기 전까지 바람이 안 분 것도 아닌데 답답한 공기 상태가 이어졌던 이유는 뭘까? 남서풍이 불어들었지만 기존에 우리나라에 머금고 있던 상대적으로 찬 공기 위로 뜨게 되면서 대기 하부로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상태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정체됐던 공기 흐름이 오늘 저녁부터 빨라지면서 내일과 모레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세먼지를 몰아낸 찬 공기가 내일 기온을 크게 떨어뜨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전북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대부 김환기 화백의 그림을 몰래 훔쳐 팔아버린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세상을 떠난 자신의 스승 집에서
40억 원을 호가하는 그림을 가져다 팔고 그 돈으로 서울 잠실에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환기 화백이 작고하기 한해전 그린 1973년작 산울림. 김화백은 한국 추상미술 1세대로 우리 화단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입니다. 미술사적인 의미와 그리고 미술 시장에서의 위치까지 최상위권을 점하고 있는 한국적인 구상과 추상 세계를 정립한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대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울림은 그의 뉴욕 시절 화풍이 잘 살아있는 작품으로 무려 40억 원을 호가합니다. 그런데 한 대학 교수가 소장하고 있던 이 작품이 지난 4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소장자였던 교수가 지난해 12월 지병으로 세상을 떴는데 이후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유족은 교수의 제자 김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김 씨가 교수의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에게 각각 8억 원과 1억 원씩 대가로 주고 작품을 훔쳐내 판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그림 판 돈 40억 원을 대부분 빚 갚는 데 쓰고 10억여 원만 남았다고 발뺌했지만 추궁 끝에 서울 잠실에 있는 20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해 몰수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20일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작품 산울림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김 씨에게서 그림을 산 화랑주인 조모 씨는 그림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장자였던 교수의 유족은 산울림을 돌려달라며 최근 조 씨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네, 어젯밤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노란 스포츠카가 음주 단속 현장에서 갑자기 유턴을 했습니다. 차를 붙잡으려던 경찰관이 쓰러지는 걸 보고도 그대로 달아나 버렸는데 얼마 못 가 사고를 내고 멈춰섰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색 외제 스포츠카 한 대가 음주 단속 지점에서 급제동하더니 곧바로 차를 돌립니다. 뒷조차가 붙잡으려는 경찰관을 도로에 내팽겨치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경기 평택시 비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20대 남성 김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위해 감지기를 대는 순간 김 씨가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했다며 이 과정에서 김 씨를 제지하던 경찰관 한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이 도주하던 운전자는 여기 이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지금도 이 도로 위에는 이렇게 사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후에도 차 안에서 버티던 김 씨를 밖으로 끌어내 긴급 체포했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4%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더 가까이 있었으면은 아마 파편이 튀지 않았을까. 전봇대가 없었으면 진짜 넘어왔었겠죠. 차량이. 요식업 종사자로 알려진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단속에 걸릴까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동승자도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학원 차량에 타고 있던 7살 어린이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고장난 접이식 의자에 손이 끼었는데 당시 차량에는 꼭 있어야 할 동승 보호자가 없는 상태였고 운전자는 바로 응급실로 향하지도 않았습니다. CJB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12일 7살 A양은 학원 차량을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이 커브를 도는 과정에서 접이식 의자에 손가락이 끼인 겁니다. 당시 의자는 고장이 나 있던 상태였고 만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에 반드시 타 있어야 할 동승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급 점거를 하면서 이제 회전을 틀어버리니까 아이가 앉아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가면서 이 접는 의자에 손이 이렇게 절단되면서 뜯겨가지고. 하지만 사고를 당한 뒤 학원 차량이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닌 학원이었습니다. 같이 타 있던 원생들을 모두 내려준 뒤에야 병원으로 향했고 그 과정에서 잘려나간 아이의 손가락은 더럽혀졌습니다. 늦어진 응급처치에 잘린 부위의 오염 정도도 심해 3차례의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도 접합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그 잘린 손가락이 밟히고 그 의자 밑에 쓰레기 더미에 오염되고 그래서 수술 4시간 했는데 실패했어요. 학원 측은 동승보호자의 미탑승이나
안전벨트 미착용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늦어진 응급처치에 대해선 다른 입장입니다. 체육관이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체육관으로 이동을 해서 다른 아이들을 이제 저희 사모님한테 인계를 하고, 왜냐하면 다 끌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A양의 학부모는 학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가운데 8번째 사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그 사건의 진짜 범인이 이춘재라고 얼마 전 경찰이 결론을 내리고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갑자기 그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를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옥살이했던 윤모 씨. 지난달 13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청구에 따라 법원에 낼 의견서를 준비하던 검찰이 돌연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 촉구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어 2019년 12월 12일 전담조사팀을 구성하여 검찰은 과거 경찰 수사 기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검토한 결과 당시 경찰이 윤 씨를 범인으로 몰아간 정황이 드러난 점, 또 지난 4일 윤 씨 변호인 측이 직접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는 점 등을 직접 조사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시 국과수가 현장에서 확보한 이른바 범인 채모를 용의자들의 채모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범인 채모를 쓰지 않은 걸로 보인다는 윤 씨 변호인 측 의견서 내용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과수 감정 결과는 윤 씨 자백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검찰의 직접 조사가 최근 검경 사이 갈등 기류에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검찰은 경찰의 국과수와 과거 수사진을 상대로 한 최근의 조사 내용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어제 이춘재를 부산에서 수원으로 이감하는 과정에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경찰이 헛걸음을 하는 등 엇박자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심을 위한 조사일 뿐이라고 밝혔고 경찰도 검찰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해 갈등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이춘재에 대한 첫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달 안에 법원에 재심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은 10,000명 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공개됐습니다. 명단을 보면 의료인도 많은데 자신은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 수입을 올리면서 정작 본인의 보험료는 내지 않았던 겁니다. 김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한의원 원장 A씨. 건강보험료 1억 4천만 원을 4년 넘게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 운영이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는데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부서청에 압류돼 있어서 세금도 못 내게 돼서 너무 그냥 힘들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가 일부러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다 갚을 거예요. A씨처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 체납자 1,856명의 명단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전북 전주시의 한 병원 원장은 1년 9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억 6천만 원을, 서울 양천구의 한 변호사는 7년 반 넘게 1억 1천만 원을 내지 않아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상습 체납자 숫자는 지난해보다 23% 늘었는데 체납 액수도 3,600억 원으로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개인 건강보험료 체납액 기준 상위 20명 가운데 40%인 8명은 의료기관 관계자였습니다. 7명은 폐업하거나 상호를 바꿔 다시 개업해 체납액 징수도 쉽지 않습니다. 체납 자체는 경영 악화가 원인이겠고 부채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보다 선순위 채권이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체납 의료기관의 경우 이를 공제하고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사전 급여 제한, 압류,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지난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이 불거지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해 감찰을 중단한 경위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의 설명이 국회 출석을 앞두고 만들어낸 거짓이 아닌지 의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한 이유를 2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문제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있었던 외교부 직원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감찰 태도가 전혀 달랐다는 점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 건으로 특별감찰반이 외교부 직원들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까지 감찰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가 나오자 청와대는 곧바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감찰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이 감찰 결과는 외교부에 통보됐고 해당 직원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직원에 대해 통보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에 대한 조 전 장관의 당시 설명이 국회 답변을 위해 만들어낸 논리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쯤 조 전 장관을 불러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과 감찰 중단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2달 넘게 농장 추가 발병 없이 잠잠한 가운데 야생 멧돼지 포획 작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선 폐사체를 확실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 과정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강원도 철원군 서면의 한 야산. 민통선에서 약 3km 떨어진 이곳에서 지난 5일 야생 멧돼지가 포획되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돼 매몰 처리됐습니다. 감염된 멧돼지를 묻어놓은 곳을 찾아갔습니다. 울타리는 허술하기만 하고 뭐 있는데요, 이거? 바로 근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방치돼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묻혀 있는 곳에서 저희가 발견한 동물 폐사체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는 제 걸음으로 5걸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 주말 이 지역에 131명을 투입해 폐사체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작업은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관리 못하는 거죠. 누가 나왔는지 지금 어느 사람 어떻게 돌고 있는지 매체 사진만 찍고 자기 볼일 보고 딴 데 가고 뭐. 감염된 멧돼지는 보통 열흘 안에 폐사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인을 위해선 폐사체를 빨리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래 방치될수록 다른 야생동물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주변 땅과 물 오염 우려도 커집니다. 정부 조사에서도 폐사체가 발견된 파주 지역 물과 토양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돼지가 죽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한 마리 전체가 바이러스 덩어리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는 심각한 거죠. 멧돼지 포획만이 아니라 폐사체 수색과 관리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재판을 받을 때 법정에 있던 일본인 기자가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 나흘 전 공판인데 이런 기록물들을 국가문화재로 등록하려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희원 기자입니다. 위순 감옥을 나선 호송마차. 그림 속 안중근 의사의 뒷모습에서 생생한 결기가 느껴집니다. 1909년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 의사는 이듬해 일제법정에 6번 섰습니다. 당시 공판에 참석했던 일본인 고마스 모토코 기자가 안중근 의사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함께 피고인석에 선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 등 안중근 의사의 동지는 물론 재판장과 검사, 변호사까지 재판 관계인들의 생생한 표정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일본인 기자의 후손이 3년 전 공판 스케치와 안 의사의 옥중 유묵을 우리나라에 기증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소중하게 가꾸어 왔는데 주시면서 그 마음을 저희들한테 전하셨어요. 내 몸처럼 아껴달라. 이 자료엔 공판의 구체적인 날짜도 적혀 있는데 일제는 나흘 뒤 안 의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일제 속기록엔 담기지 않은 안중근 의사의 당당했던 태도와 재판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자가 받았던 공판 방청권도 공개됐는데 현재 남아있는 유일본입니다. 서울시는 안중근 의사 서거 110주년을 맞아 공판 기록물과 유묵 등 자료 5점을 국가문화재와 보물로 등재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1년여간 심의해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네, 일제강점기를 기록한 다른 자료들도 오늘 공개됐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우리나라의 유적과 유물, 자연환경, 심지어 조선 사람들을 모아놓고 체격을 조사하는 장면까지 담겨 있습니다. 사진이 38,000장에 이릅니다. 이주상 기자입니다. 전남 화순에서 조선인들의 체격을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완장을 찬 남자가 여자의 머리 둘레를 재고 군복 입은 남자는 키를 측정합니다. 바로 옆에서 이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총독부는 지역별, 직종별로 조선 인물들 사진을 1,300여 장이나 찍었습니다. 경남 거창의 여자들은 번호표를 붙인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원산 지역 사람들은 정면과 측면에서 체격을 비교하듯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제가 한민족의 신체적 특징까지 세밀하게 파악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절하는 경주지방의 초례식에서 강릉의 통천군수 장례식 행렬, 그리고 함남 홍원시장의 장날 풍경까지 조선의 다양한 풍속도 빠짐없이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수원 시가지를 찍은 항공사진과 우길기가 선명한 일본 군대의 모습은 2차 대전으로 향해 가는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필름 대신 1.5mm 두께 유리에 사진을 남긴 건데 이 유리 건판이 모두 38,000장입니다. 디지털화로 바꾸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화한 거를 다시 고화질로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전량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공개한 사진은 600만 화소로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다운로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네, 미얀마의 인권 운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아웅산 수치 고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나왔습니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2년 전 이슬람계인 로힝야족 사람들이 학살된 일이 있었는데 그 만행을 옹호하겠다며 직접 나선 겁니다. 자, 이걸 두고 국제적인 비난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인종 청소로도 불렸던 당시 미얀마군의 학살로 지금까지 수천 명이 숨졌고 아직도 그 피난민이 74만 명이 넘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